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신정 뉴타운 1-1구역,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꼭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좀 불이 났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정 뉴타운 1-1구역, 그 다음 2-1구역, 2-2구역,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껴있는 신정 촉진 4구역, 이제 되려고 하는 거기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목동 힐스테이트까지 보고 왔는데요. 좀 이따가 이어서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얘기는 별도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8일 뉴스들 빠르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보면 요 며칠 뉴스가 거의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중하게 해야 서울경제TV에서는 중도금의 DTI 적용되나,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해야 이제 첫 삽 떴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고, 투자처를 못 찾은 돈 부동산에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 집값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 대출 규제 조인다. 이제 보시면 크게 집값 오른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쪽에서는 분양할 거에 대한 이야기, 한쪽에서는 규제에 대한 얘기, 이 세 개가 지금 혼조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가, 특히 이제 규제에 관련된 기사가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죠. 처음 꼽아본 기사가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20년 문정부 랠리의 규제 카운트다운, 이런 기사인데요. 자, 취임 전보다 아파트 매매 동향 지수가 5% 이상 올랐고, 서울은 21%나, 사실 대선 이후에 대선 올 상반기 잠잠했던 게 거의 폭등하면서 분출됐다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시장 안정, 가계부채를 잡는 LTV, DTI 강화, 첫 부동산 대책 가능성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오르는 분위기였던 것 같으니, 사실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겠다라는 얘기는 없고, 언론에서 이런 걸 쓸 겁니다, 저런 걸 쓸 겁니다 얘기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기과열지구 재지정할 거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했었던 재밌는 노블세븐, 노블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첫 타겟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뭔지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간간히 소개를 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말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규제책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막상 지금 블로그에는 써놓고 방송은 찍지 않았는데 한번 진짜 바쁘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킬게요. 그리고 그래서 얘기는 있는데 사실 어떤 규제책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은 반응하죠.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작년 11월 3일 대책 나오고서 경기가 이제 죽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제 떨어지나 보다, 하락 시장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안 사고 기다렸던 사람이 하는 순간에 지금 선거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전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안 사는데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사야 되나 불안불안하고 있는 마음 과정에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부동산 대책 규제가 세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뭔가 나올 테니까 조금 지금 사면 안 되겠고 좀 상황을 봐야겠구나 이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지 말아야겠다.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수요가 억제되고 있는 효과가 하나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고, 또 뭐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세요. LTV, DTI 규제 강화설에 강남권 재건축 눈치 보기 돌아서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 관망세 효과가 있고 그 강남의 특수성 탓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 나눠본 반포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얘기 나눠봤고, 그 다음에 대치동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쭉 얘기 나눠봤는데,
되게 지난주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막, 폭풍처럼 본인들 말로는 휘몰아치는 손님들 응대하다가 조금, 소강 상태, 요새 조금 조용하다, 이제 숨 좀 돌릴 만한 상황이다. 물건들이, 이제 부동산들도 손님 이제 오면 혼자서 중개하기보다 양타 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손님도 맞추고 매수자도 맞추고 매도자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좋은 물건 좀 꽁쳐놨다가 사람들이 안 물고 좀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 물건 의뢰된 거 이런 식으로 물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지금 그 강남 얘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몇몇 지역들,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또 이제 뭐 부동산 대책 이렇게 해라라고 뭐 주문을 했다기보다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제안했는데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들 중에 부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확대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뭐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해야 되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자금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거를 뭐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재개발에도 이거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예 그냥 다 때려 넣은 것 같아요. 얼마나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항상 모든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고, 그거가 추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약이라는 게 부작용도 있잖아요. 이 대책도 부작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확대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해라. 결국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낮추라는 얘기잖아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보세요.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가지고 싸게 분양하지 못하면 소규모 공급 물량을 분양가를 싸게 하잖아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만 높아지는 거고 그걸 못 받아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형성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로는 가격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보금자리 주택 지금 보시면 강남권에 있는 세곡이나 내곡 이런 데 보금자리 주택 보세요. 위례 신도시 보세요. 뭐 위례는 뭐 초반에는 좀 안 그랬다고 하지만 세곡 내곡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강남 옆에다 강남보다 굉장히 싸게 분양하니까 그거 당첨된 사람만 분양가의 더블 분양가의 더블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을 안정하는데 효과를 냈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냥 그거 당첨된 거기에 청약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 프리미엄이 많이 보이는 물량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당첨되는 사람만 다 이득을 보는 거죠. 후분양제라고 하는 거, 후분양제를 입주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집 다 지은 상태에 그때 가서 분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만약 이 두 개가 짬뽕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근데 분양 원가를 꽉꽉 눌러가지고 5억에 후분양제로 입주할 때 다 돼서 분양했다고 해봐요. 곧 있으면 입주인데 후분양으로 5억 분양 원가대로 해서 뭐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5억에 분양을 했는데 딱 등기만 치면 10억이 되는 아파트인데 전 국민이 난리가 나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투기를 부추긴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방향 자체는. 그리고 이제 뭐 개발 부담금을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서 뭐 부과율 50% 이상으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법 도입 취지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무시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방식 자체는 민간 방식으로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어떤 그 판례라든가 이런 법의 저걸 보면 공공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개발 이익 부담 시키려고 하면 재개발하는 구역에다가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공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배제시켜줘야죠. 이 개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주어진 카드들 중에서, 부분 필요한 것을 누르기 위한 효과적인 카드들을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써야지, 무조건 망치로 두들긴다고 해서, 예, 못이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물론 국민의당이 제안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토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빈집법이라고 얘기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큰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비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가 재개발이 해제돼서 그 구역 안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당면한 숙제거든요.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거지역이 열악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30% 이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를 해서 해제,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제가 된 지역.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걸 해보세요라고 이제 도입하는 게 소위 말하는 빈집법인데요. 그 빈집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이제 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결국은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이 법이랑 맞물려서 뉴딜, 도시 재생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아서 소규모로 잘 정비해서 집들 고쳐 지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밑그림은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주더라도 법이 어떤 판을 열어주더라도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 민간이 그거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별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의견. 근데 아니다. 그렇게 이거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걸 너무 풀어줘 버리면 결국 의사결정 하는 입장에서 주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토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이 100% 주도의 주택 정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의 소규모 주택 정비 모델도 만들어야 된다. 가려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 지주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주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부담금 정산할 때나 돈을 내고 그 중간에 사업 가는 과정은 시공사가 딱 들어와서 시공사가 자기네 이름으로 이제 시공사를 이렇게 어떤 담보로 해서 사업비 대여금을 갖다 쓰면서 이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소규모 정비로 가면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키맨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뉴스 읽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HUG도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어떤 기금, 돈을 그쪽으로 융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 상품들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각 SH나 이런 쪽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주거 정비 자체도 갈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겠죠. 그런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저도 사실 잘 아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랑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지금 지역들을 보러 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다음 트렌드 흐름은 이런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다음 기사는 노들섬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노들섬 하면 아직도 생각이 나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용산 파크타워가 된 지도상에서 보면 이 부지인데요. 이 부지의 사업 설명회를 제 기억으로는 강남의 무슨 호텔인가 어디에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때 당시에 여기 조합장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더니 여기 지금 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이제 이거 짓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분양하기 전이었구나. 그때 이제 막 이 사업 설명회 하는 중이었는데 여기 조합장님이 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며 뭐 한다 얘기를 하니까 막 와 박수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벌써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 전이죠. 그때도 노들섬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노들섬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그 노들섬에 음악 중심 복합 공간을 개발한다 그래요. 뭐 여기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도 했고 2010년에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강예술선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뭐 그때 그래서 이거 뭐 국제 경기 해가지고 어떻게 막 그림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오페라하우스 만드는 그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사업성이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추진이 안 됐죠. 여기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았고 투자 심사도 지지부진하면 사업이 중단됐고 그래서 뭐 여기 노들섬에서 장터도 간간히 야시장 같은 것도 작년에는 열었었고 그다음에 뭐 초기에는 뭐 논밭으로 쓴다고 욕도 먹고 그랬었죠. 뭐 잘 몰라요. 저도 여기 버스 사람이 보행으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 차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보는 지역에서 그랬는데 이 지역에 음악 중심 복합 공간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음악 중심 복합 공간이 대체 뭘까? 안 그래도 꽉꽉 막히는 한강대교 참 사실 좀 표현이 좀 약간 비관적인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강대교는 사실 저 막혀서 진짜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용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 안에 또 이제 이런 음악 중심 복합 공간을 짓는다고 하니까 뭐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들어서 분양하는 단지들 쭉쭉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분양했죠. 이제 뭐 계약하고 할 텐데 바로 이어서 고덕 5단지 고덕 관련해서는 최고의 투자님이랑 한번 쭉 구역별로 둘러본 적이 있었죠. 근데 고덕 5단지도 되게 빨리 분양하네요. 6월 내에 지금 이달 중에 분양을 한다 그래요. 현대산업개발. 이 고덕지구는 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장사를 꽤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덕 1단지도 아이파크, 그 다음 고덕 4단지는 고덕숲 아이파크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단지도 아이파크가 먹어서 하는데 여기 고덕 3단지 바로 밑에 위치상으로 보시면 고덕 그라시움 2단지, 그 다음 고덕 3단지, 그 다음 고덕 5단지, 6단지가 있고 그 밑에 고덕 7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덕 7단지가 분양을 한 거고 이제 고덕 5단지가 분양을 하는 거죠. 나온다 그러고요. 뭐 일반 분양 1745세대 규모고요. 분양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만간 또 올 분양하기 전에 한번 부동산 TV 분양 토크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제 나름대로의 뉴스 읽기였습니다만 두서없이 조금 읽어봤습니다. 부동산 TV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 클립으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